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4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2절의 양도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자,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했죠. 부동산 등 열거된 자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에 들어가야죠. 그걸 두 번째,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그러면 이때 양도란 무엇을 말하느냐? 양도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행위를 양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뭐가 돼야 되느냐면 동시에 충족했을 때 양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유상이전입니다. 즉 대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팔았을 때 이익이 남아야 돼요. 그러면 판 사람이 주기만 해야 돼요? 받아온 게 있어야 돼요? 받아온 게 있어야죠. 그래서 팔았을 때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받아온 게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대가가 있어야 된다. 대가가. 이때 대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 협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광범위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대가라는 것은 그냥 공짜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금전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금전이어도 좋지만 금전이 아닌 물건이어도 좋고 주식이어도 좋고 노동력이어도 좋고 등등등 상관없어요. 그냥 공짜만 아니면 돼요. 두 번째는 팔았으니까 뭘 해야 되느냐면 소유권이 넘어가야죠. 그랬을 때 등기 이전이 돼야 되느냐 안 돼도 되느냐 상관없다고요. 실제 팔았다라는 사실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뭐에 관계없이 등기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그래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어떻게 됐을 때만 이전됐을 때만 양도다. 그러면 반대로 자 만약에 무상이전이거나 유상이전이 아닌 무상이전이거나 또는 형식상 이전이거나 가장 대표적인 게 신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았습니다. 판 게 아니라 물건을 넘겼어요. 그리고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등기 이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양도로 봐야 되느냐? 아니다.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 내용을 봤더니 맡긴 거지 파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 양도 아니라고요. 또는 무효나 취소가 됐었을 때 이러한 경우가 되면은 양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이쪽을 잠깐 보죠. 제가 취득세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보통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냐면 양도소득세죠. 그리고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뭐냐면 취득세고요. 그때 양도소득세라는 말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시라고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한 사람한테 뭐가 생겼을 때?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익이 생기려면 주기만 해서는 안 되죠? 받아온 게 있어야 된다고요. 받아온 게. 즉 뭐가 있어야 되느냐?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대가가 있는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하느냐면 유상거래라 그래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에게 건물을 팔았는데 을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무슨 거래라고 하느냐면 무상거래라 그래요. 그러면 양도자는 주기만 했지 받아온 게 없으니까 발생할 소득이 없는 거죠. 이익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자는 세금이 없습니다. 대신 을은 받았으니까 일단 무슨 세금을 내셔야 되느냐면 취득세는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거래를 통해서 누가 이득을 받느냐면 을이 이득을 받죠. 그러니까 을이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때 받는 사람이 내는 소득세를 뭐라고 하느냐면 증여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여세의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증여세는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취득세고 그 결과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증여세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일단 취득세는 무조건 내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취득세 시간에 뭐라 그랬었느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유무상을 불문한 모든 취득을 말한다. 그리고 나서 자, 거래가 끝났다. 그러면 누가 이득을 받는지를 보자. 양도자가 이득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자가 이득을 받으면 증여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발생을 하면 세금은 기본 두 개가 발생을 해요. 하나는 무조건 취득세예요. 일단 거래가 발생하면 취득세는 무조건 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따지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이득을 봤어? 양도소득세. 받는 사람이 이득을 봤어? 증여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니고 증여로 인해서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고,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요 그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글자를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양도자한테 이익이 생겨야지만 나오는 세금인데, 그러면 양도자한테 이익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받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상이전일 때만 양도로 보고, 그리고 이게 양도인지 아닌지는 등기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건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를 가지고 따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때 양도로 보는 행위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상이전은 전부 다 양도예요. 유상이전은.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 공매, 수용. 자, 매매부터 수용까지는 전부 다 대가가 금전인 거죠. 돈 받고 팔았대요. 양도 맞죠? 그래서 이익이 생겼으면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매매만 양도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경매나 공매도 다 양도예요.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로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1억 주고 샀어요. 1억을 주고 샀는데 10년 전에 1억 주고 샀는데 이번에 내가 경매로 내놨더니 5억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러면 5억 원의 낙찰 금액을 받고 내가 파는 거잖아요. 자, 1억에 샀던 걸 5억에 팔았으니까 4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죠. 수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전에 1억 주고 산 토지가 있는데 이번에 수용당했어요. 얼마의 보상을 받았느냐? 5억 원의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4억의 이익이 생겼죠? 그럼 세금 내라는 이야기죠. 근데 수용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시느냐면, 내가 원해서 판 게 아니잖아. 강제로 뺏겼는데 왜 나 세금 내야 돼? 자, 강제성 여부는 안 따져요. 강제로 팔렸느냐 원해서 팔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 당신이 그 물건을 넘기고 보상금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시려면 보상 안 받으시면 돼요. 근데 받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야, 나는 보상 받았는데 나 이익 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이익 난 게 없다고 이야기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산 걸 이번에 5억의 보상을 받고 넘겼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보상 금액은 한 6억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5억밖에 안 나오니까 손해보고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본인이 예상한 금액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얼마 주고 샀느냐하고 비교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교환에 의해서, 자, 교환은 대가가 뭐예요? 물건이죠, 물건. 그래서, 자, 이번에 10억짜리, 이번에 아파트를 주고 토지를 받아왔어요, 대가로. 교환이죠? 근데 그 토지가 10억짜리예요.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를 얼마에 판 셈이냐? 10억 받고 판 셈하고 똑같죠? 근데 이 아파트 예전에 내가 5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럼 5억 주고 사가지고 이번에 10억짜리 토지를 받는 대가로 넘겼으니까 10억에 넘겼죠. 5억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물납은 일단 놔두고 현물 출자라는 게 뭐냐? 대가가 주식. 주식 받고 파는 거. 그 다음에 대물 변제가 뭡니까? 비청산이죠? 그러죠? 네. 그래서 대가가 채권인 거죠. 물건으로 대신 빚을 갚는 거죠. 물건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이번에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 건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받아주겠대요. 결국 5억 원의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5억 원의 채무를 없애는 조건으로 건물을 드렸는데
그러면 공짜로 준 거예요? 빚을 청산한 조건으로 준 거예요? 빚을 청산하는 조건으로 줬죠. 근데 이 건물 예전에 내가 1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1억짜리를 이번에 5억의 빚을 청산하는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5억에 파는 셈이 되죠. 4억에 대한 세금을 내십시오라는 이야기죠. 물납도 대물변제 일종이고, 그 다음에 위자료는 손해배상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5억을. 근데 내가 현금이 5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거 줄게요. 그냥 이걸로 가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공짜로 준 게 아니잖아요. 대물변제예요. 여러분들 위자료를 꼭 이혼했을 때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자료 자체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때려요. 그때도 위자료 청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자료는 손해배상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형태들, 우리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 대표적으로 적어보면 이런 정도로 적어볼 수 있는 거고, 이거 말고도 수백 개, 수천 가지가 있죠. 하여간 쉽게 생각하세요. 대가성이, 즉 공짜가 아니면 무조건 양도예요. 그래서 이익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공짜면 받는 쪽에서 증여세를 내는 거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때 이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410페이지에 보시면은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매매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 411페이지에 보시면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무상이전이 있고 신탁해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무상, 다른 말로 해서 상속이나 증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등기만 이전했지 실제로 이전한 게 아니라면, 등기상으로만 소유권이 넘어갔을 뿐이지 실제로 파는 게 아니라면 그때는 양도 아니다. 대표적인 게 신탁, 해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신탁 해지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신탁만 보이면 양도 아니에요. 의미를 이해하세요. 또 그 외에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무효. 무효나 취소가 되면은 애초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게 돼요.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던 걸로 봐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 외에 양도담보가 있고 환지처분이 있고 공유물 분할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나 직계존비 속한 양도가 있죠. 자, 이 중에 우리 몇 가지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게 있어요. 자, 410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5번에 뭐가 있느냐? 대물변제라는 게 있어요. 부담부 증여요. 자, 이거부터 좀 볼게요. 자, 우리 부담부 증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부담부 증여는 글자 그대로 증여입니다. 증여인데, 자, 증여는 무상거래니까 원래는 양도이 아니에요? 양도가 아니죠? 자, 증여는 원래 양도가 아닙니다. 근데 앞에 무슨 글자가 붙었어요? 이 글자가 붙었죠. 부담. 그러니까 부담이 붙어있는 증여. 원래 부자라는 것은 부가한다 할 때 부자예요. 그러니까 증여인데 증여라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거. 공생관계, 그냥 붙어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런 말을 쓰거든요. 신주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어요. 사채인데, 회사채인데 신주식을,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이에요. 그걸 신주인수권 부사채라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이 부여된 증여예요.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아마 민법 시간에 배우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간단해요. 건물을 줄게. 이건 증여. 근데 조건이 있어. 내 빚 좀 갚아줘. 그게 부담부 증여. 우리 실무로 보면 부모님이 보통 자식에게 상가 같은 경우 줄 때 이런 조건 걸죠. 나를 부양해. 나를 부양하는 조건이라면 이 상가 건물 줄게. 이런 게 뭐냐면 부담부 증여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걸고 증여를 해주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증여 형식을 취했지만
조건이 붙었죠. 그 조건이 대부분은 빚이거든요. 그 빚을 갚아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빚은 갚아야 되니까 공짜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두 개로 나누어야 돼요. 채무액 부분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하고요. 그래서 채무액 부분은 유상거래로 봐서 뭘로 보느냐면 양도로 보시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가느냐? 증여로 가요. 양도 아닌 걸로 가죠. 그래서 채무는 갚아야 된다, 공짜다 아니다, 공짜 아니다. 그러니까 유상으로 보시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무상거래로 보시라고요. 공짜니까.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자, 그래서 뭐죠? 본계약 자체는 증여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관계냐면 증여자랑 수증자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했었을 때 무슨 증여를 하느냐면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담부 증여된 금액 중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수증자가 받아서 갚아야 되니까 뭘로 보고? 유상거래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증자가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가져오기만. 그러면은 그때는 뭘로 보느냐?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요.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무슨 세금은 무조건 나오느냐면 취득세는 무조건 내셔야 돼요. 취득세는. 그리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무슨 세금을 내느냐?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증자가 증여받아서 이익이 생긴 걸로 봐서 증여세를 내는 거죠. 결국 이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은 이 두 개의 그림이 혼합된 거래를 우리는 무슨 거래라고 하느냐면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이런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에게 건물을 증여를 합니다. 이 건물이 10억짜리인데 이걸 증여를 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갑의 빚이 6억이 있어요. 이걸 대신 갚아주는 조건이에요.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10억짜리 건물을 증여하면서 6억을 인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짜리 건물을 그냥 드릴게요. 그냥 드릴 거예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 빚 6억만 갚아주시면 돼요.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겠죠. 아, 그 건물 잘 팔려요. 받겠죠? 왜? 얼마가 남으니까 4억이 남잖아요. 안 받으실 거예요? 아, 물론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받는다고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개로 나누셔야 되느냐면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 전체 10억 중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6억에 해당하는 부분과 4억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나눠야죠. 그랬을 때 6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갑이 갚아야 될 돈을 을이 대신 갚아줬으니까 갑이 파는 걸로 봐서 갑이 무슨 세금을 내야 되느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을은 받았으니까 무슨 세금을 내라고요? 취득세를 내라고요. 그리고 4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죠. 을이 10억 중에서 6억만 갚아주면 되니까 4억은 공짜죠. 그러니까 일단 받았으니까 무슨 세금은 내시고 취득세는 내고, 그 자체가 이득이니까 증여세를 내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얼마짜리를 받았느냐면 10억짜리를 받았으니까 일단 10억에 대한 취득세는 내시고, 그 중에 6억 부분은 뭐 한 걸로 봐서? 양도한 걸로 봐서 갑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4억 부분은요, 을이 증여받은 걸로 봐서 을이 증여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갑은 6억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을은 10억에 대한 취득세하고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게 뭐에 해당하느냐면 부담부 증여예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자, 갑의 입장에서는 얼마에 대해서 지금 파는 거예요? 6억에 대해서 팔았으니까 소득세 계산해서 내야 되죠? 그때 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뭘 빼서 계산하느냐면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서 이익을 구해서 그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냐면 양도소득세인데,
그러면 이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봤더니 얼마에 샀느냐면 예전에 갑이 이 건물을 살 때 6억 주고 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건물을 살 때 6억 주고 사가지고 10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년 가지고 있었다가 이번에 10억일 때 증여를 해준 거예요. 10억일 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10억일 때 증여했었을 때 그 중에 얼마만 양도로 받느냐면 6억만 양도로 받죠. 그러면 전체 금액의 10%죠. 여기도 전체 금액의 10%만 잡아주자 이거죠. 전체 금액의 60%죠. 그러면 여기도 전체 금액의 60%. 즉 1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만. 10억 중에서 6억. 그러면 60%니까 6, 6에 36. 3억 6천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잡아라 이거죠. 그래서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되느냐? 2억 4천이 될 것이고요. 그 2억 4천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계산 문제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내용이죠? 자, 얼마에 사서 6억일 때 사가지고 얼마일 때 넘겼는데 10억일 때 증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얼마만 양도로 받다? 6억만 양도로 받다. 이 중에서. 그러면은 요 6억에 대응될 취득가액은 여기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몇 프로를 잡아야 되느냐? 전체 금액의 60%니까 여기도 60%만 잡아라. 6, 6에 36, 3억 6천 아니냐 이야기죠. 이렇게 잡아라 이야기죠. 요게 부담부 증여예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가 뭘까?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가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6억을 갚아주면 주겠다 이런 소리를 누가 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자, 제가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빚이 6억이에요. 근데 그걸 공짜로 주겠다고요? 6억만 갚아주면? 말이 안 되죠. 왜? 내가 그냥 팔아가지고 10억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6억을 갚아버리면 4억이라도 남잖아요. 근데 그걸 공짜로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길 때 쓰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길 때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로 넘길 거냐 증여로 넘길 거냐 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에 매매로 넘겼으면 부모가 전체 4억에 대해서 원래대로 넘겼으면 4억이 발생하잖아요. 요 4억에 대해서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만약에 그냥 증여로 갔으면 자식이 전체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매매로 넘겼다. 매매로 넘겼으면은 6억짜리를 10억에 넘겼으니까 4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만약에 증여로 넘겼다. 그러면은 자녀가 10억짜리 건물을 받았으니까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고 근데 이걸 두 개를 섞어버리는 거죠.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에 대해서는 자 일부는 매매로 넘기니까 양도 차익이 2억 4천 나오죠. 그래서 2억 4천에 대해서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는 증여로 뺐으니까 증여에 대해서는 얼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느냐 4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나온 세금과 이걸 계산해서 나온 세금과 이걸 계산해서 나온 세금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쌀까 이걸 선택을 하는데 물론 어느 게 제일 쌀지는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근데 보통 양도소득세하고 증여세는 공통점이 누진세거든요. 근데 누진세 특징이 뭐냐면 금액이 한쪽으로 몰리면 세율이 올라가면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누진세에서 세금을 줄이려면 금액을 뭐 해야 돼요? 분산시키는 방법이 좋죠. 근데 매매로 가면 한쪽에서 양도소득세, 증여로 가면 이쪽에서 증여세인데 이걸 두 개로 분산시키는 거죠. 일부는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일부는 자녀가 증여세를 이렇게 해서 세금을 줄일 때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 끼고 증여를 한다거나 대출을 일부러 끼고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금액 자체를 일부는 부모 쪽에게 일부는 자녀 쪽에게 분산을 시켜서 세금 자체를 줄일 때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이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 방식을 여러분들께서 쓰시려면
정말 세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부담부 증여가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증여가 그냥 단순 증여가 더 쌀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단순 매매가 더 쌀 수도 있어요. 매매랑 증여랑 합쳐서 가는 부담부 증여보다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뭘 판단하셔야 되느냐면 개념을 이해를 하시라고요. 개념을.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은 채무 끼고 증여하는구나. 그러면 그 채무 부분은 갚아야 되니까 공짜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뭘로 봐라? 유상거래로 봐서 양도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다. 이건 증여로 봐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사실 하나를 좀 기억을 해 주시라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정리하시고. 자, 두 번째는 경매입니다. 경매는 무조건 양도예요. 양도인데 경매 중에서 딱 하나. 자, 자기가 죄취득을 해요. 자기가 죄취득을 하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는 임의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양도가 맞는데 딱 하나. 내가 다시 죄취득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양도로 보지 않아요. 결국에는 양도로 보려면 누구한테 넘기라고요? 타인에게 넘기십시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교환도 무조건 양도죠. 금전거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교환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 내야 돼요. 근데 교환 중에서 딱 하나 양도로 보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토지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는 정책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뭐냐면 토지가 붙어 있어요. 자, 이쪽으로 와 볼게요. 땅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적도를 보니까 경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경계가. 근데 이쪽이 갑의 땅이고 이쪽이 을의 땅입니다. 뭘 하려고 그래도 애매해요.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하죠. 야, 우리 이러지 말고 다시 경계를 이렇게 좀 잘라보자. 그러면은 너도 좀 편하고 나도 좀 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둘이 합의해서 경계를 바꿔요. 그럴 때 이 땅 줄게. 이 땅 너 가져가.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한다. 뭘 바꾸기 위해서?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 교환을 했으면 이건 토지 정리의 일환으로 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 안 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담보가 나와요. 담보. 자, 담보가 무슨 말입니까? 맡기는 거지 파는 게 아니잖아요. 담보로 맡긴다라고 하죠? 양도담보라는 게 있어요.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아시겠는데 뭐냐면 소유권을 넘겨요. 소유권을 담보로 잡히는 것을 양도담보라 그래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전당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골목길에서 누군가가 시계를 주고 돈을 받아가네요.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그걸 봤을 때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시계를 돈 받고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팔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양도로 보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방금 시계를 얼마에 파셨어요? 그랬더니 아닌데요. 이거 판 거 아니고 제가 돈이 좀 급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 예를 들어서 뭐 롤렉스 시계다. 그러면 이거 잠깐 맡겨놓고 돈 좀 빌렸습니다. 이래요. 판 게 아니었어요? 맡기고 돈 빌린 거였어요? 그게 담보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 게 아니라 부동산을 맡기고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근데 돈을 왜 빌렸을까요? 필요하니까 빌렸겠죠? 그러면 그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갚았어요. 갚았으면 다시 부동산 돌려받죠? 그건 양도 아니죠? 맡겨놓은 거 돌려받았으니까. 근데 이 말이 들어와요. 계약을 위배하거나 아니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불이행입니다. 불이행을 했대요.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은 맡겨놓은 부동산으로 갚아야죠. 그래서 변제 충당했대요. 이건 대물 변제로 가야죠. 그래서 담보만 나오면은 양도가 아니지만 담보 뒤에 채무 불이행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양도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수용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양도죠.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근데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그때 환지 처분된 토지가 있습니다. 또는 보류주에 충당된 토지가 있습니다.
환지가 무슨 말입니까? 환지. 환급. 자, 환급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환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환지는 내가 낸 땅을 돌려받는 거지 내 땅을 파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수용 방식이면 내 땅을 팔고 돈을 받아버려요.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양도지만 환지 방식은 내 땅을 맡겨놓고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건 양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원래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닌데 돌려받을 때 내 권리 면적이 있거든요. 근데 개발을 하고 나서 쪼개놓고 보니까 권리 면적만큼 예를 들어서 100제곱미터가 와야 되는데 80제곱미터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20제곱미터 부분은 돈 달라고 해야죠. 보상 요구해야죠. 그래서 무슨 글자가 들어가느냐? 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감소. 나중에 보면 감안지라고 배울 거예요. 공법 시간에. 이 글자가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받아요. 그래서 이건 양도예요. 자, 그래서 환지 처분된 토지는 양도가 아닙니다. 왜? 돌려받을 거니까. 근데 감안지가 됐어요.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받을 거니까 그건 양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환지 방식으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내 땅을 맡겼죠. 그중에 내 땅을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일부는 내 땅을 개발해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해서 사업비용에 충당하거나 공공용지로 사용하라고 기부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보류지 충당이라고 그래요. 기부니까 이것도 양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업자가 그 땅을 받아서 공공용지로 쓰면 다행인데 그걸 뭐 해버리느냐?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렸다라고 나오면 그건 그냥 토지 양도로 봐서 양도에 들어가요. 우리 교재까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은 좀 알고 계시라고요. 자, 그래서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감소자가 나오면 양도고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보류지 매각은 양도입니다. 공법책에 나오거든요. 제발 부탁이니까 여러분들 세법책 안 보잖아요. 아니, 아예 안 본다라는 게 아니고 공법책하고 세법책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봐요? 공법책 솔직히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좀 적어 놓으세요. 수용 나오거든요. 그러면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 도시개발법에 보면 수용이 나와요. 그러면 양도 이렇게 적어 놓고 환지처분 나와요. 양도 아님. 감안지가 나와요. 양도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요. 그러면 공법책 보면서 흐름을 따라가면서 아, 이게 왜 양도고 이게 왜 양도가 아닌지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는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분할이 나옵니다. 자, 분할이 무슨 말이에요? 쪼개는 거죠. 쪼개는 것은 양도 일리가 없죠. 근데 분할하면서 내 지분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 감소된 지분은 어디로 갔을까요? 상대방에게 넘어갔겠죠. 그래서 감소된 지분은 양도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로 재산이 넘어가면 그건 양도가 아니지만 위자료로 재산이 넘어가면 그건 양도예요.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는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재산 분할은 뭐냐면 이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재산 분할이에요. 자, 재산 분할은 재산을 분할하는 게 아니고 재산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했을 때 뭐 하느냐? 야, 네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다 가져와. 내 명의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져올 테니까 그래놓고 딱 방바닥에 뿌려놔요. 그래놓고 자, 일단 네 명의 거 딱 정리한 다음에 뭐 하는 거냐? 네 명의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내게 있는지 찾는 거예요. 야, 이 아파트 네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준 거잖아. 내놔. 그게 재산 분할이에요. 그래서 재산 분할을 하면 분할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등기가 되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요. 등기부 등본에 보면 갑구에가 소유권을 표시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매매다, 상속이다, 증여다 이렇게 원인이 적히는데 거기에 재산 분할이라고 적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산 분할이라고 적히는 시점에 이혼을 했고 그때 그 재산은 원래 재산 분할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이었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혼했으니까 당신 남이죠? 네 거 아니야. 내 거니까 돌려줘. 그 다음에 이건 내 명의로 돼 있는데 내 거 아니야. 네한테 돌려줄게. 그게 재산 분할이라고요. 그러니까 재산 분할은
내 재산을 주는 거예요? 네 재산을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개념이니까 양도가 아닌 거죠. 반대로 위자료는 자 이제 재산 정리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냥 거기서 끝내고 헤어지면 끝이에요. 그게 이제 정말 곱게 헤어진 거고 이제 재산 정리 끝나고 나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못 헤어질 것 같아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저 새끼 때문에 지금 내가 이혼하게 됐고 내 가정에 파탄이 났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나 이대로는 못 하겠어. 내 인생 보상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위자료죠. 그러니까 제발 그 싸울 때도 좀 잘 싸워야 돼요. 막 이혼했을 때 막 시벌시벌하면서 욕하면서 싸우시면 안 되고 만약에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왜 네 건데?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하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고. 곱게 하세요. 네. 이혼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그랬을 때 위자료로 넘긴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생긴 거고 그걸 갚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재산으로 갚는 거예요. 내 재산으로. 네 재산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자료는 양도로 보는 거고 대가성이 있는 거래로 봐서 이해되셨어요? 정리하면 자 재산분할은 네 재산 돌려주는 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재산 돌려받는 거, 내 거니까 돌려받는 걸 재산분할. 위자료는 네 걸 내놓으라고 하는 게 위자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은 네 거니까 돌려주는 게 재산분할. 위자료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재산으로 보상해 주는 게 위자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상대방이 나한테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내가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위자료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위자료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익.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5억 원의 위자료 청구를 했어요. 내가 받아들였어요. 근데 내가 5억 원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줬다. 그러면 일단 아파트는 줘야 돼요. 합의가 됐으면. 주고 근데 이 아파트 예전에 내가 3억에 분양받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3억짜리를 이번에 5억에 합의해서 위자료로 넘겼으니까 2억의 이익이 생긴 거죠. 계산상. 2억에 대해서는 나는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위자료 청구를 했을 때 세금 안 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자산 외유권로 주라고요. 주려면. 양도소득세는 안 나오니까. 만약에 그래서 금전으로 주는 게 제일 좋고 어쩔 수 없이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부탁을 해봐야죠. 이거 줄긴 줄 건데 나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미안한데 좀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등기 신청은 재산분할로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러는 게 좋겠죠. 왜냐면 재산분할로 가면은 양도가 아니니까 세금이 없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 마음이냐면 받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개념은 그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경매는 무조건 양도다. 단 자기가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환은 무조건 양도인데 토지의 경계를 바꾸기 위해서 교환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담보는 양도가 아니지만 채무 불이행이 나오면 양도고 환지처분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처분 시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는 양도, 보류지를 매각하는 행위도 양도로 본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감소하면 양도고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위자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그때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누구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면 그때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뭘로 가느냐 하면 증여로 의심을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정서상 부부끼리 매매 거래를 한다? 있을 수 없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가 자식에게 돈 받고 팔았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 받고 팔았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핵가족화 시대가 되고 뭐 개인주의가 좀 만연되고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 예의 범절들이 좀 많이 깨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를 바라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대가를 바라기도 하고 좀 이런 서구적인 문화가 되게 많이 유입이 됐지만 예전에는 정말 유교 사상, 부모 자식 간에는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을 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는 금전거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걸로 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밖에 없었느냐면 증여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무서에 신고하기를 매매로 신고를 해요. 왜?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줄 알고. 증여로 신고가 들어가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 매매로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매매로 신고를 해요. 그러면 그 매매계약서에 뭐가 적히느냐면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적어요. 배우자면 배우자, 자녀면 자녀, 부모면 부모라고 적어요. 그때 배우자나 부모나 자식 간의 거래는요. 매매 거래가 없는 걸로 봐요. 근데 매매 신고가 들어오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원래는 증여인데 일부러 세금 줄이려고 매매로 신고한 게 아닐까라고 해서 의심을 합니다. 의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추정이라 그래요. 근데 그 의심 대상은 누구까지냐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예요. 일촌까지.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형제 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형제에게 준다면 증여로 줄 것 같아요? 매매로 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트가 한 300개, 500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 정도는 증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형제끼리는 오히려 매매가 정상이고 증여가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매매 신고가 들어왔는데 형제다? 그러면 믿어줘요. 근데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배우자면 매매로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증여로 의심하고 들어갑니다. 자, 의심이에요. 그러면 의심을 안 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입증을 하면 되죠. 입증. 아니다. 나 아버지로부터 건물 샀는데 이거 나 진짜 돈 주고 산 거야. 입증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증빙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때는 뭘로 봐주느냐? 양도로 봐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의 재산을 거래한다거나 했을 때 증여 거래는 상관이 없는데 매매 거래는요. 소명하라고 그 자료가 나와요. 누구한테 소명하라고 하느냐면 받은 사람한테. 네가 무슨 능력으로 이걸 받았고 실제로 매매로 샀으면 대금을 돈을 지급을 했거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줬거나 하여간 대가성이 있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 이거 소명하라고 나와요. 소명 못하면 증여한 걸로 봐서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가 돼요. 아시겠죠? 물론 입증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뭘 하면 되느냐면 교환하면 돼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내 부동산하고 부모님 부동산이 서로 바뀐다라는 사실이 나오면 그걸로 끝나고 아니면 파산에 의해서 처분이 됐거나 이거 경매거든요. 경매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공매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거래가 되면 돼요. 법원에서 거래를 하면 법원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뭘로 봐준다? 양도로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뭘로 의심받아요? 증여로 의심받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양도로 보는 행위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험지에서 잘 나오니까 그 단어의 뜻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자산이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했어야 된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했고 자, 잠시 쉬었다가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마무리 요약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뵙겠습니다.